엄마, 내가 병원비 다 낼게. 돈 걱정은 말고 편하게 계셔. 딸은 그렇게 말하며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병문안 다니고 매달 병원비며 생활비를 송금했죠. 그게 벌써 4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한 통의 등기 우편. 증여세 과세 통지서였습니다.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병비로 보낸 돈인데 왜 증여세예요? 사랑으로 한 일인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세무서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 증빙은 아닙니다. 딸은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졌던 날 요양병원 간병인이 전화를 걸어오던 새벽 무릎 꿇고 어머니 손을 붙잡으며 울던 밤. 그 모든 순간이 딸에게는 깊은 기억이었지만 국세청엔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년간의 간병비가 모두 무상으로 드린 증여금으로 분류된 겁니다. 이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아무 데가 없이 간병을 돕고 돈을 드리는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했던 순간들이 나중에는 정당한 증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문제로 바뀝니다. 사랑이 오해가 되고 효심이 세금으로 되돌아오는 이 현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설마 이게 세금이 되겠어? 하며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간병이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어떤 실수들이 있었고 무엇을 준비해야 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간병은 사랑이었고 책임이었고 결국 세금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12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사는 박정숙 씨, 올해 64세.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이, 달력엔 어머니 병원 진료일이 표시돼 있었죠. 그런데 전화 한 통. 동네 이웃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숙 씨의 가슴도 따라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119 불렀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급성 뇌경색입니다. 편마비가 왔고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자신의 삶을 멈췄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도 사직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하루 3번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여 떠먹이고 밤새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꾸는 일상. 그런데 그 모든 건 단 한 번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줬어요. 내가 사춘기 때 학교 안 가고 집 나갔을 때도 새벽마다 시장일 마치고 날 찾아다녔죠.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신 건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 씨의 체력은 무너졌고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결국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지원금은 제한적이었고 요양 등급은 간신히 4등급이 나와 월 병원비는 12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통장을 꺼냈습니다. 퇴직금에서 조금씩, 적금에서 조금씩. 그렇게 4년 동안 총 5,760만 원. 단 한 번도 돈 아깝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모두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직접 병원비를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년. 국세청에서 도착한 세무조사 안내문. 기획조사에 따라 귀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중입니다.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세무서를 찾았고 한 남자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 명의 계좌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기적으로 어요양병원, 비의료기 업체 등의 자금이 지출됐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명목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게 왜요? 그럼 간병비를 어머니가 아닌 본인이 부담한 거네요. 네, 제가 직접 다 냈어요. 그럼 증여입니다. 순간 정숙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족이니까 병든 어머니를 돌본 거잖아요. 저는 그냥 딸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실제 돈의 흐름, 사용 주체, 소득 귀속 관계. 이걸 기준으로 봅니다. 본인의 자산으로 어머니의 지출을 대신한 건 무상 자금 제공, 즉 증여로 간주됩니다. 정숙 씨는 멍했습니다. 가족인데, 부모인데, 간병인데. 이게 어떻게 세금이 되죠? 국세청은 냉정했습니다. 비과세 한도 1천만 원 초과분인 약 4,760만 원에 대해 약 800만 원의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가산세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이 일은 정숙 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혼자서 부모님 병원비를 낸 자녀, 요양원 비용을 가족 통장에서 자동 이체한 딸, 매달 현금을 어머니 간병인에게 전달한 아들, 모두 증여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랑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병은 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요? 1단계. 사랑도 세금이 되나요? 라는 시청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간병하는 게 죄가 되나요? 아픈 부모 병원비를 자식이 내면 세금이 붙는다고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 이래요? 실제 사례가 알려진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니어 포럼엔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누구도 사랑과 세금이 한 문장에 있을 거라 상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단계. 세법의 기준 돈은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즉 국세청은 사랑이나 효심이 아니라 거래 흐름을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딸 어씨가 본인 계좌에서 요양병원에 매달 150만 원 이체. 병원 입원자는 어씨의 어머니. 어머니는 요양 등급 4등급 정부 지원 외 추가 비용 발생. 어씨는 어머니로부터 어떤 상한도 받지 않음. 모든 지출은 딸 어씨의 소득에서 나감. 이 경우 국세청은 어씨가 직접 어머니에게 돈을 준 것과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즉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직접 병원비를 낸 게 아니라 자식이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상 이전 금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설령 병원에 직접 지출했더라도 수혜자가 어머니면 그건 어머니에게 준 것과 같다는 게 세법의 논리입니다. 3단계. 가족 간 거래도 증여로 본다. 명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요양병원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경우 부모는 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이 판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질이 무상이면 증여라는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단순한 간병뿐 아니라 병원비, 약값, 간병인 비용, 요양시설 입소비,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등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담했다면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4단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간병비를 부담한 자녀가 그 비용이 돌려받을 돈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돈이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즉, 차용증이 있거나 간병비를 어머니가 나중에 상환했거나 가족 내 분담 계약이 있었거나 이런 명확한 증빙이 없는 한 사후의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기 때문이고 세금 계산을 염두에 둔 돌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단계. 제도와 현실의 괴리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양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된 건 아니면서 세금은 강제로 매깁니다. 가족끼리는 법보다 정이 우선인데 국가는 오히려 정을 세금으로 바꿔버립니다. 간병은 국가가 하지 못해 가족이 하는 건데 그걸 또 세금으로 돌려받겠다는 건가요? 그렇기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단체, 언론, 국회에서도 장기 간병비에 대한 증여세 면제 특례를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명확한 변화가 없습니다. 세금은 여전히 냉정하고 가족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 채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세금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간병비를 대신 내는 게 문제가 되나요? 서울에 사는 김씨. 노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월 병원비는 약 170만 원.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모두 받아도 김 씨는 매달 90만 원 이상을 사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식이 부모 병원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마음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경우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혼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 간병비 대신 납부는 증여로 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간병비를 자녀가 부모 대신 지불한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부모가 직접 병원비를 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인데 자녀가 내버리는 순간 부모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증여세는 언제 붙을까요? 직계 존속간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4년간 납부하면 4,800만 원이며 면세됩니다. 매달 150만 원씩 4년간 납부 7,200만 원이며 과세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매달 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면 국세청의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3. 차용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세법상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간병비를 내가 부담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빌려드린 것이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차용증, 이자 명시, 입금 기록, 상환계획서, 실제 상환 내역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박 씨는 어머니 요양비를 매달 120만 원씩 대신 냈습니다. 처음엔 걱정 없었지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후 급히 변호사를 통해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에 만든 차용증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국세청은 당시 시점에서 체결된 증빙만 인정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경우와 나중에 꾸민 경우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4. 가족 간 지출 분담 서면 합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가족들끼리 간병비 지출 분담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른 지출을 기록해 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은 병원비로 월 80만 원, 장녀는 간병인 비용으로 월 50만 원, 막내는 약간 및 용품비로 월 20만 원. 이런 지출 분담서를 서면으로 만들어 두면 자발적인 증여가 아닌 공동 책임에 따른 지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건 가족 서명, 날짜 명시, 실제 지출 내역과 일치하는 계좌이체 기록 확보. 이런 준비가 없으면 지출을 많이 한 자녀에게 세금 폭탄이 돌아갑니다. 5. 병원 요양원의 수혜자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자녀가 부모 병원비를 본인 이름으로 송금하면 송금자가 병원비 수혜자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입금자 자녀, 수납자 병원, 명세서 환자명은 부모 이름으로, 메모란에는 부모 병원비 대납이라고 써야 합니다. 환자명과 수혜자명이 부모로 명시돼야 세법상 부모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가 상담으로 안전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전문가입니다. 간병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혹은 간병비 컨설팅 전문 상담센터 이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도 억울한 조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고 세금은 서류로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병원비를 내고 시간을 내고 삶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 마음을 모르고 그저 돈의 흐름과 증빙만을 따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이 억울하게 세금으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돌봐드렸을 뿐인데 국세청은 돈을 본다. 서울 도봉구의 이정숙 씨는 67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식 한 명 없이 홀로 지내던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혼자선 식사도 힘들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고민했지만 이 씨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모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통장에 있던 예금 약 6천만 원을 이 씨 앞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이것만은 꼭 내 몫이다.
말 그대로 고마움의 표시였던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증여세 납부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고인의 사망 직전 송금된 금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로 추정되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죠. 이 씨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금 대상이에요? 엄마가 주신 건데요. 그동안 병원비도 다 제 돈으로 냈고 집도 처분하면서 모신 건데.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적 간병비는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특히 간병인 고용이 아닌 가족 간 돌봄은 사랑으로 보지 비용으로는 안 봅니다. 이 씨는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로 자신의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보상조차 세금으로 삭감당한다는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간병인도 못 쓸 만큼 형편이 어려워 아들이 직장 그만두고 모셨습니다. 딸이 평일에는 출근하니 주말마다 지방에서 올라와 어머니를 씻겨드렸어요. 요양시설은 불친절하다고 해서 손주까지 데리고 같이 살았죠. 이 모든 상황에서 가족들은 마음을 다해 돌봤지만 경제적인 보상은커녕 고인의 작은 감사 표현마저 세금 대상이 되는 현실. 이건 단순한 세법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돌봄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식으로서 한 헌신을 법 앞에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말합니다. 사전 계약서나 간병비로 쓰인 객관적 지출 증빙이 없으면 그저 돌봄을 빙자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끝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지만 증여세 일부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법은 사랑을 증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서 받은 돈?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71세로 홀로 사는 박창석 어르신. 그는 3년 전부터 치매 사기 판정을 받은 아내를 직접 간병해 왔습니다. 목욕 기저귀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수면 케어까지. 한밤중에도 엄마 이불 젖었어라는 아내의 말에 번개같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집에 CCTV라도 달아놨어야 했다니까. 그걸 증거로라도 제출했어야 했나봐. 그가 말끝을 흐린 건 바로 작년 12월에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아내가 위독해졌고 이번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사망하기 2개월 전 본인 명의의 보험해약금 약 3천만 원을 박 어르신 앞으로 송금해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간병에 쓰라며 미리 전달한 돈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당연히 간병비로 받은 돈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국세청에서 또 다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사망 직전 송금된 자금은 증여로 의심됩니다.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명.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직전 귀하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자금이 간병비라면 실제 간병 계약서 또는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박 어르신은 울컥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죽기 직전에 그냥 내 통장으로 보낸 건데 그걸 증여라고요? 그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세법은 감정보다 형식을 보았습니다. 그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족 간 돌봄도 계약으로 사전 명시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돌봄 행위가 경제적 대가로 인정되기 위해선 간병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간병했으며 일정 기간마다 얼마씩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에 간병비 명시, 간병활동 일지, 간병인 대신 본인이 돌봤다는 병원 측 확인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사망 전 송금은 대부분 증여 추정의 대상입니다. 특히 사망 직전 1년 내 송금된 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를 검토하게 됩니다. 아내가 준 돈이라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인의 말은 유언장으로 남기지 않는 이상 증명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로 받았다, 간병비라 했다는 사유는 법 앞에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은 결국 3천만 원 중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내가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이 아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녀가 준 마지막 돈을 세금으로 떼어가더라.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병상 옆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병원비 대신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요양원 대신 우리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 남겨준 고마운 돈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순간 이제는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간병, 우리의 헌신이 법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본문 6. 그건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산이었습니까? 한 달 전 세무서에서 온 우편 한 통. 하얀 봉투를 뜯자마자 그는 한참 동안 손을 멈췄습니다. 귀하의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여 간병비 지급 내역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는 순간 자신이 뭘 놓쳤는지 생각했습니다. 매달 보낸 생활비, 병원비, 요양보호사 급여.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해둔 통장 거래 내역까지 내 것만 세무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지급한 돈이 실질적으로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조건 있는 대가였는지.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 한쪽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한 손으론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돈을 썼지 엄마를 버릴 수 없어서 병원에 모신 거지. 그게 어째서 세금 대상이냐고. 그는 그렇게 되뇌었지만 국가는 감정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증빙으로만 존재한다고요. 그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형제들과 유산 문제로 다툰 그때 내가 엄마 간병비를 앞세워 뭔가를 주장한 게 이번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슬프게도 국세청은 그날의 말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엄마 간병 다 했잖아요. 돈도 내가 다 냈고. 그 한마디가 때론 계산된 대가성 주장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그는 조용히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꾹꾹 눌렀습니다. 이 돈은 사랑의 대가가 아닙니다. 저는 엄마를 아들로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금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운 건 세상이 그의 진심을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를 생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세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병간호에 쓰인 돈이 심지어 수년간 간병에 매달린 시간이 국세청의 눈에는 무상증여로 비춰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병은 마음이지만 세금은 감정이 아닌 증빙으로 말합니다. 영수증 한 장, 이체 내역 하나가 당신의 진심을 세법이 인정해주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고 계신가요? 요양보호사를 부르거나 요양시설의 비용을 보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그 기록만큼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오해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 오해가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시니어 정보 더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